민얼련의 미디어 탈곡기 904회 방송을 시작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민얼련의 홍보 콘텐츠팀 활동가 김나래입니다. 오늘은 초대 손님 모시고 방송을 진행하는데요. 여러분들께는 유튜버 곰곰이님으로 더 많이들 아실 것 같아요. 민중의 소리 뉴미디어 국장 김동현님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저는 민중의 소리에서 일하고 있고요. 민중의 소리에서는 뉴미디어국 국장을 맡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연하게 곰곰이라는 유튜브 채널을 시작을 했고 한 1년 좀 넘었는데 많은 분들이 보고 계셔서 저도 구독자예요.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방황하고 있습니다. 네, 오늘 이제 그럼 제가 호칭을 곰곰이님으로 할게요. 제가 곰곰이 편하게 하십시오. 그렇게 좀 진행해 보겠습니다. 오늘 함께 이야기를 나눠볼 주제는 방송 제목과 같이 추미애 법무부 장관의 아들 군휴가 문제에 대해서 좀 정치권 논란이 일고 있는데 이 지점을 짚어보려고 합니다. 오늘 곰곰이님하고 함께 자세하게 이 쟁점 해설을 해볼 텐데요. 그에 앞서서 제가 좀 간략하게 그 타임라인을 좀 설명해드리겠습니다. 이 사안에 대해서는 2019년도부터 이제 문제가 됐습니다. 일요신문에서 처음 보도를 했는데요. 2019년 12월 27일 추미애 카투사 군복무 아들 미복귀 무마 의혹 보도가 나왔습니다. 그리고 3일 뒤인 30일 추미애 법무부 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에서 휴가가 아닌 병가였고 의혹은 사실이 아니며 관여한 바 없다라고 본인이 해명을 했습니다. 그런데 2020년 1월 3일 당시 자유한국당이죠. 지금은 국민의힘인 자유한국당에서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 방해죄, 근무기피 목적 위계죄의 공동정범, 근무이탈죄의 방조범, 근무기피 목적 위계죄 등 혐의로 추미애 장관을 검찰에 고발했습니다. 그리고 2020년 1월 30일 검찰에서 서울 동부지검에 사건을 배당했고요. 6월에는 검찰 휴가 미복귀 의혹에 본격적으로 착수를 했습니다. 이러다 보니까 이제 앞서서 2019년부터 일어났던 사건인데 왜 지금 9월에 와서 또 이렇게 다시 사건이 불거지고 있는지 좀 궁금해하실 수도 있을 것 같은데요. 8월 25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 회의에서 미통당 의원이 장관 아들 수사를 제대로 하고 있는 것이 맞느냐,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것 같다. 김도읍 의원이 이날 회의장에서 추 장관 아들 의혹을 폭로했던 군부대 당시 당직 사병과의 인터뷰 영상을 공개하면서 지금 이 논란이 조금 더 많이 보도가 되고 있는 것인데요. 야당에서 주로 이야기를 하는 거는 당시의 당대표였던 추미애 장관, 당시 추미애 당대표 아들이니까 특혜를 받은 것이 아니냐라는 게 주된 주장이잖아요. 네. 그런데 이제 이거에 대해서 의혹하고 사실 여부에 굉장히 뒤섞여서 지금 보도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많이들 헷갈려들 하시고요. 쟁점에 들어가서 이제 팩트체크 해볼 텐데 우선은 서 씨 군복무 문제에 대해서 좀 기본 설명을 해드려야 될 것 같아요. 서 씨는 추미애 장관의 아들이죠. 아들은 2016년부터 2018년까지 카투사로 복무를 했고요. 2018년에 제대를 해서 지금은 다른 곳에서 일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 이 의혹이 제기되는 시점은 2017년 6월에 있었던 일입니다. 네. 지금으로부터 약 3년 전에 있었던 일이죠. 네, 그렇습니다. 이 3년 전에 이 군대 휴가 문제로 지금 불거지고 있는 것인데 왜 문제가 되느냐 하니 다른 장병들보다 너무 길게 휴가를 나왔다라고 하면서 그게 대략 그러니까 23일입니다. 약 3주간의 휴가를 나왔던 건데요. 이게 휴가 기간이 생각하시는 분들 뭐 있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왜 이 휴가 기간이 길었던 거죠? 정확하게 하면 휴가 보통 이렇게 사병들이 이렇게 쓰는 휴가가 아니라 병가였습니다. 네. 그러니까 23일간의 휴가는 총 3번 진행이 됐는데 무릎 수술을 했어요. 네. 그러니까 서 씨가 군대 가기 전에 한쪽 무릎을 수술을 한 상태였고 병원에 이제 가서 진료를 받아 보니까 다른 쪽 무릎도 수술을 해야 된다라는 진료를 받았고 이것을 근거로 국군 양주병원에 그러니까 정확하게는 2017년 4월 5일에 삼성 서울병원에서 진료를 받았고요. 거기서 받은 소견서를 가지고 국군 양주병원에 갑니다. 국군 양주병원에서 다시 진단을 받아서 이렇게 밖에서 수술이 필요하다. 네. 그러니까 정확하게는 수술이 필요하다라고 했고 본인이 원해서 외부에서 그 수술 받기를 원한다라는 소견이 나왔고 이것을 근거로
병가에 들어가죠. 그러니까 1차 병가가 6월 5일부터 시작이 됩니다. 네. 그렇게 해서 병가가 이제 나와서 2017년 6월 5일부터 6월 14일까지 그러니까 병가가 허가가 된 거죠. 네. 그리고 나와서 3일 후인 6월 8일 삼성서울병원에서 수술을 받습니다. 네. 그리고 수술을 받았으니까 네. 아프잖아요. 그렇죠. 무릎 좀- 수술을 하면 그 걷기 힘들 정도로 아픕니다. 그래서 재활이 좀 필요하고 휴식이 좀 필요하겠죠. 보통 그렇게 하죠. 그래서 이제 당시 삼성서울병원의 그 진단에 따르면 3개월에 이제 그 요양이 필요하다 이런 이제 소견이 있었는데 뭐 보통 3개월이라고 하면 3개월 동안 아무것도 하지 마라 이런 건 아니고 네. 되게 길게 그런 걸 잡죠. 1차 병가가 끝나갈 때쯤에 통증이 가라앉지 않아서 그 문의를 하게 됩니다. 그렇게 해서 병가를 연장한 거죠. 네. 그래서 6월 15일부터 6월 23일까지 2차 병가, 네. 그러니까 병가가 연장이 됩니다. 그리고 나서 23일 이후에도 이제 그 복귀하기 어려운 상태다라고 판단이 되어서 문의를 했는데 네. 그 군에서는 병가를 연장하는 건 좀 힘들다. 19일이었거든요. 네. 그 두 차례 병가가. 그래서 개인 휴가를 결합해서 쓸 수밖에 없다라고 해서 개인 휴가를 허락을 받고 4일간. 네. 그래서 총 23일 예, 동안. 그렇게 4일 더 휴가를 써서 23일간 휴가를 하게 된 거죠. 그러니까 보통 사람들이 생각하는 그냥 휴가를 나와서 휴가를 보낸 이런 건 아니고 병가가 1, 2차 그리고 개인 휴가가 4일 이렇게 결합되어 있는 휴가였습니다. 네. 그럼 또 여기서 뭐 이야기를 하다 보니 좀 어느 정도 소명이 된 부분도 있지만, 처음에 이 문제가 불거지니까 23일 동안 어쨌거나 뭐 병가랑 휴가를 합쳐 쓴 거에 대해서 진짜 몸이 아파서 나온 게 맞냐라는 의혹이 처음에 이제 불거지기도 했어요. 네, 그렇죠. 보통 이제 의혹이 제기가 될 때는 아주 구체적이고 자세한 내용이 밝혀지기 전에 의혹을 제기하기도 합니다. 그럼 네. 모두가 뭐 너는 이런 게 문제야라고 해서 A부터 Z까지 모든 걸 정리하고 의혹을 제기하진 않으니까 휴가가 너무 기니까 이상하다라고 했던 것이고 아파서 그랬다라고 해서 이제 증거가 있냐 이런 이제 의혹들이 계속 네. 제기가 됐던 것이고요. 핑계대고 실어 나온 거 아니냐 이런 얘기들도 사실 돌았죠. 네. 근데 하지만 일단 삼성서울병원의 진단서가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 문제는 정리가 되는 듯 했는데 네. 그 국민의힘 쪽에서 국군 양주병원의 진료 기록을 공개해라 이렇게 이제 얘기를 했던 거죠. 왜냐하면 군에서 이제 병가를 내려면 군의관의 네. 이제 소견이 필요한데 그것은 왜 공개하지 않냐 이렇게 네. 이제 제기가 됐었고 공개하진 않았지만 그 수사기관에 제출된 상태였죠. 네. 그리고 이후에 국방부 자료가 나왔는데 그 자료에 국군 양주병원 소견이 네. 이제 메모로 정리가 돼 있는 자료가 나오면서 사실상 이 문제는 뭐 핑계 아니냐 뭐 이런 것들은 해소가 됐다고 봐야겠죠. 네. 해소가 좀 됐다라고 볼 수 있겠고요. 다음 질문으로 좀 넘어가 보려고 합니다. 이게 제가 봤을 때, 제가 주변에 이제 남자인 친구들, 뭐 남자인 분들하고 이야기를 하다 보면은 제일 많이 이제 나온 얘기가 군인이 휴가를 전화로 연장할 수 있냐는 거였어요. 또 기사 댓글 보면 우리나라 대한민국 남성이면은 많은 분들이 군대를 다녀오시다 보니 다들 라떼는 말이야 하면서 뭐 어떻게 휴가를 전화로 연장하냐. 일단 들어가서 보고하고 나오든 뭐 그런 절차가 필요하다. 너무 많은 개인의 사례들이 나오다 보니까요. 이게 사실만 놓고 보자면 이게 연장이 가능한 건지를 좀 여쭤보고 싶은데요. 일단 규정을 살펴봐야겠죠. 규정은 이제 국방부가 9월 10일 날 설명 자료를 발표했는데 네. 부대 관리 훈령 64조, 네. 뭐 육군 병영 생활 규정 111조, 그러니까 이런 자료를 통해서 휴가 중에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 전화 등으로 연장이 가능함 이렇게 이제 정리를 했어요. 네. 그러니까 이건 규정상 그렇다는 것이죠. 명문화도 되어 있는 거죠. 그러면. 네, 그렇죠. 그리고 이제 거기에 뭐 천재지변 등 이렇게 표시가 돼 네. 있는데 실제 그 군에서 뭐 다치거나 군 뭐 질병 문제로 그 병가를 받았던 사람들이 카페나 이런 곳에서 이제 정보를 교환하게 되잖아요. 어떻게 해야 되냐. 거기에 보면 이제 많은 사람들이 그 전화를 통해서 그거를 하면 된다라고 하고 저도 그렇게 해결했습니다. 이런 경우들이 많거든요. 또 찾아볼 수 있는 사례네요. 네, 그렇죠. 굉장히 많이 있고 그런 카페들이나 뭐 실제
주변에 물어봐도 그런 경우들이 있는데 이게 이제 왜 확산이 되냐면 말 그대로 아까 말씀하신 대로 라떼가 이제 등장하기 때문인데 군이라는 곳이 그 사례들이 굉장히 다종다양하게 나타납니다. 어떤 지휘관, 어떤 상관을 만났느냐에 따라서 다르기도 하고 혹은 자기가 당연히 복귀를 해야 된다고 생각해서 그렇게 한 경우들도 있는데 규정을 엄밀하게 따져보면 전화로 충분히 가능한 것이고 사실 그것은 물어보면 되는 일인데 그러지 못했던 분들도 계실 거고 나는 복귀했는데 이런 경우들도 많고 그래서 군 문제는 사실 어떤 방식으로 제기가 되든지 그 시기 혹은 자기가 군대에 있었던 상황 이거에 따라서 이렇게 자기 확신 같은 걸 갖고 계세요. 근데 이제 이것이 문제냐 아니냐를 따지려면 사실 규정을 따져야 되고 그 규정대로 진행이 된 거냐를 따지는 게 정확하겠죠. 네. 저는 처음에 좀 조심스러웠거든요. 왜냐면 제가 군대를 가본 게 아니다 보니 좀 어떻게 얘기를 해야 될까 했는데 저도 관련 좀 찾아보다 보면 정말 100명이면 다 100개의 사례, 100개의 의견이 있는 거예요. 본인의 경험에 비춰서 이제 이야기를 해도 그래도 이제 곰곰이님이 말해 주신 걸 이제 보자면 규정상으로는 다 명문화가 되어 있고 전화로도 연장이 가능하다라는 지점을 확인해 볼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뭐 이거는 전화로 연장 불가능하다? 이거는 거짓이라고 좀 저희가 팩트 체크를 하고 넘어가도 되는 걸까요? 네, 전화로는 충분히 가능하고 이게 이제 사람들이 오해하는 지점이 있는데 그러면 내가 휴가를 나왔는데 휴가 복귀하지 않고 휴가 연장할래요? 이것도 가능하냐라고 하는 건데 정확하게 하면 병가를 상황이었기 때문에 제가 이제 치료가 이제 되지 않고 있다. 혹은 치료가 더 필요하다. 이런 이제 관련 서류를 제출해야 됩니다. 그것이 사후에 제출하는 경우도 있고 그러니까 상황마다 조금씩 다르긴 한데 관련 서류를 제출을 해야 된다고 되어 있고요. 그 서씨 같은 경우에는 이메일을 통해서 그 관련 서류를 제출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충분히 납득할 만한 사유가 있다라고 한다면 전화로도 이제 외부에서 휴가를 나간 기간에서 연장이 가능하다라는 점을 짚었고요. 그렇다면 다음 이슈로 좀 넘어가 보겠습니다. 이게 연장 가능하다고 국방부에서도 또 답변을 내놓았어요. 관련해서. 그러다 보니까 이제는 또 다음으로 문제가 되는 게 왜 휴가를 갔다 왔다는 기록이 그러면 없느냐라는 지점인데요. 휴가 다녀온 기록을 언제까지 보관해야 되길래 또 이게 문제가 되는 거죠? 예, 이게 논란이 되는 게 이제 이 사건, 이 휴가가 2017년 6월에 있었던 일이잖아요. 그런데 이 병가 기록이 남아있지 않다라는 겁니다. 예, 여기서 굉장히 많은 여러 가지 그 의혹들과 문제 제기와 뭐 팩트들이 뒤섞여 있는데 규정상 국방부의 그 휴가 기록은 5년간 보관하게 돼 있습니다. 그럼 남아 있어야 되는 거네요. 현재 서 씨의 그 기록도. 그렇긴 한데 그 서 씨가 카투사 출신입니다. 카투사 규정에는 한국군의 휴가 기록을 1년간 보관하게 돼 있습니다. 또 그렇게 좀 다르게. 예. 그래서 여기서 이제 어떤 여러 가지 복잡한 상황들이 발생하는 것이죠. 그래서 일각에서는 이게 카투사의 규정에 따라서 1년간 보관한 게 아니냐라고 이제 보는 사람이 있고 아니다. 한국군이니까 보관해야 되는데 기록이 없다는 건 문제가 있는 것이다. 이렇게 제기하는 게 이제 부딪히고 있는 상황이고 이 서 씨가 의정부에서 그 근무를 했거든요. 그 의정부에 지금 그 부대는 남아있지 않습니다. 또 그래요? 이건 또 몰랐네요. 이것은 그 주한미군이 이제 평택으로 전반적으로 이전을 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그 기록들이 이전됐다가 또 이전하고 이런 과정들도 있기 때문에 상당히 복잡한 상황이긴 합니다. 그럼 좀 여러 가능성이 열려있다. 예를 들면 그렇게 이전하는 상황에서 뭔가 행정적으로 좀 누락이 됐을 수도 있고 좀 그런 가능성도 열어볼 수 있는 거네요. 예, 그것은 이제 검찰이 좀 밝혀내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이 되고요. 근데 규정으로 본다면 이 두 규정이 충돌하고 있는 게 또 논쟁이 되기도 했던 겁니다. 왜 이것이 더 문제가 되냐면 그렇다면 이 휴가가 한국군의 규정에 따라서 진행이 된 것이냐 미 육군의 규정에 따라서 진행이 된 것이냐 이 논란까지도 벌어지게 된 것이거든요. 그런데 국방부에서 정리한 것은 한국군의 그 카투사는 지휘 통제는 그
이게 카투사라는 사람들이 한국군이긴 한데 네. 그 일종의 미군으로 이렇게 파견 비슷하게 보낸 사람들이거든요. 네. 그러니까 평상시에 지휘 통제는 미육군의 지휘를 받게 돼 있지만 네. 인사 관련한 문제, 그러니까 휴가 등의 네. 인사 관련한 문제는 한국군의 지휘에 따르게 돼 있거든요. 네. 그러니까 한국군 규정에 따라서 휴가를 가는 게 맞고 절차상으로는 한국군 규정에 따라서 진행된 게 맞다. 그런데 왜 기록은 그렇게 된 거지? 그쵸. 이게 이제 논란이 된 것이죠. 그래서 이 군 규정의 문제가 굉장히 복잡하게 사람들이 되게 어려운 문제다 이렇게 생각을 할 수 있는데 사실은 뭐 휴가와 관련돼 있는 것으로 본다면 이 기록이 남아있느냐 남아있지 않느냐이고 이 기록이 어떤 규정에 의해서 남아있지 않게 된 거냐. 그러니까 서 씨가 카투사였기 때문에 인사기록이 남아있지 않는 건 아니냐. 그러니까 카투사의 규정, 정확하게는 미 육군의 규정에 따라서 폐기된 게 아니냐. 뭐 이렇게 주장할 수도 있는 거고 한국군 규정에 따라서 남아있어야 되는데 남아있지 않은 거다. 네. 그러니까 전자를 따르게 된다면 없는 게 이상한 게 아니고 네. 후자를 따르게 된다면 없는 게 이상한 상황인 것이죠. 그렇죠. 그런데 그렇다면 이 책임은 누구한테 있느냐. 국방부에 있겠죠. 근데 네. 하지만 여기서 파생되는 이슈가 자료가 없기 때문에 기록이 없기 때문에 휴가 자체에도 문제가 아니냐 이렇게 이제 다시 제기가 됐던 거예요. 기록이 없으니까 휴가에 뭔가 문제가 있어서 없앤 거냐 혹은 그런 누락시킨 거냐 이런 의혹까지 제기됐던 것인데 다시 처음으로 돌아가서 국방부가 그 절차들을 다시 살펴본 결과 절차상에는 문제가 없었다. 기록이 왜 없는 것이냐 이것은 이제 과제. 국방부의 되겠죠. 과제가 되는 것이네요. 정확하게 검찰의 과제가 검찰의 되죠. 과제가. 네, 검찰이 이것을 밝혀내야겠죠. 네. 다음으로 좀 저희가 이야기를 해볼 거는 이거 연결선에서요. 또 문제가 불거지는 게 하나 있습니다. 청탁 문제인데요. 이 청탁 문제도 군대 휴가하고 관련이 있는 것인지 좀 이야기를 들어보고 싶거든요. 이 청탁이 있었다만 주로 헤드라인에 걸리거든요. 네, 그러다 보니까. 그러니까 사람들이 이제 군 휴가와 관련한 청탁이 있었던 거냐 이렇게 이제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는데 청탁은 완전히 다른 이슈입니다. 네, 그래요? 예, 그러니까 청탁이 있었다라고 폭로하신 분이 계시고 네. 이분이 이제 제기한 문제는 두 차례의 청탁이 있었다. 첫 번째는 처음에 카투사에서 자대 배치를 하게 되잖아요. 네. 그 군인은 훈련소를 나오면 자대 어느 곳으로 가게 되는지 배치를 하게 되는데 이 자대 배치를 용산으로 하게 해달라라는 청탁이 있었다라는 네. 것이고 두 번째는 복무 기간 중에 그 평창 동계올림픽이 있었는데 네. 평창 동계올림픽에 통역병으로 가게 해달라 이런 청탁이 있었다라고 네. 폭로가 있었죠. 그런데 지금 뭐 이야기를 들어보면은 첫 번째로 좀 짚고 싶은 거는 말씀하실 때 의정부에서 일을 했다고 했어요. 서 씨가. 근데 또 용산에서 일하게 해달라는 청탁이 있었는데 결과적으로는 그럼 그 청탁들이 받아들여지지 않은 거 아닌가요? 예, 뭐 청탁이 있었는지 없었는지는 이제 뭐 아직 확인이 되지 않고 있지만 네. 그 청탁의 내용은 이루어지진 않았습니다. 네. 그러니까 서 씨는 의정부에서 이제 근무를 했고요. 네. 두 번째 이제 통역병으로는 네. 가지 않았습니다. 네. 좀 그 지점도 짚어봤고 실은 이거 관련해서 사실은 그걸 좀 더 설명을 드리면 네. 카투사의 자대 배치는 현장에서 컴퓨터 난수 추첨으로 진행이 됩니다. 그러니까 눈에서 보는 앞에서 컴퓨터 추첨을 하기 때문에 이것은 청탁을 통해서 끼어들 여지는 없고요. 네. 그다음에 통역병을 선발하는 것은 이건 지금 약간 사이드 이슈가 되고 있긴 한데 그것이 적절하냐에 대해서 네. 이슈이긴 하지만 어쨌든 제비뽑기로 진행이 됐습니다. 통역병은 통역을 할 사람을 뽑는데 제비뽑기로 하는 게 적절하냐 이런 논란을 일단 뒤로 하고 제비뽑기로 진행이 됐기 때문에 뭐 절차상에는 뭐 청탁을 통해서 뭐가 이루어질 수 있는 상황은 아니었던. 그렇게 좀 짚어볼 수 있겠고요. 원래 또 물어보고 싶은 게 지금 말씀하실 때는 그 제보자라고 하셨죠. 그 제보자의 성함을 밝혀주시진 않았는데 이철원 씨예요. 그런데 이철원 씨가 처음 이제 알려졌을 때 청탁이 있었다라는 이야기가 알려졌을 때는 익명으로 이 씨 뭐 그 익명으로 밝혀졌을 때랑 지금 이제 본인의 이름이 밝혀지고 나서랑 좀 주장하는 내용이 미묘하게 바뀌었거든요. 예, 뭐 아주 미묘한데요.
이철원 씨는 이 당시에 그러니까 서 씨가 군에 있을 때 한국군 지원단장이라고 해서 그 미 육군의 한국군에 지원을 하는 지원단장 전체를 총괄하는 사람이었습니다. 네. 이철원 씨가 처음에 폭로했던 주장은 그러니까 이철원 씨 본인이 서 씨의 가족을 앞에다 놓고 추미애 장관의 가족을 앞에 두고 그렇죠. 앞에다 두고 청탁을 하지 말라는 거 이제 얘기를 했다. 네. 이렇게 이제 폭로를 했었는데 이게 이제 논란이 좀 커지면서 직접 자신의 입장문을 발표를 했어요. 네. 입장문을 발표를 하면서는 그게 청탁이 있었다는 얘기를 들었고 또 자기한테 직접 한 게 아니고요. 네네. 청탁이 있었다는 얘기를 현장에서 이제 들었고 네. 그 모든 가족들이 모여 있는 곳에서 청탁 같은 건 하지 말라는 일종의 공지를 했다. 이런 입장문을 밝혔죠. 그러면은 원래 저는 그럼 이게 미묘하게 달라진 게 아니라 내용이 좀 완전 바뀌었다라는 생각이 드는 게 만약에 처음에 익명으로 밝혀졌을 때 내용은 추미애 장관의 가족이 우리 아들 서 씨 좀 잘 봐달라라고 청탁해서 따로 불러놓고 그런 건 하시면 안 됩니다라는 취지로 저는 들렸는데 이후에 이제 실명이 밝혀지고 난 내용은 누군가 청탁을 해서 그런 발언을 했다기보다 그냥 좀 주의를 주는 차원에서 전체 가족들을 앞에 두고 그러한 청탁이 뭐 종종 들어오는 경우가 있습니다만 그건 실제로 이루어질 수 없습니다. 그러니 청탁하지 마십시오라고 얘기한 걸로 좀 완전 내용이 달라졌다고 저는 느껴지네요. 그럼 뭐 보기 나름이죠. 보기 나름인가요? 네, 왜냐하면 이철원 씨가 입장문을 밝힐 때도 그런 얘기를 들었다. 라는 표현은 들어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것을 어떻게 볼 것이냐, 문의로 볼 것인지 청탁으로 볼 것인지는 뭐 그것이 자체가 사실인지 네. 뭐 이것은 밝혀지지 않았지만 이철원 씨 입장에서는 그런 얘기를 들었다면 그런 얘기를 하지 마세요라고 전체에게 공지하는 것은 뭐 나쁘지는 않은 일이죠. 그렇죠. 나쁜 일은 아닌데 여튼 이 청탁 얘기가 계속 나오다 보니까 또 이제 헤드라인을 청탁으로 뽑으니 그러면 아들이 군대 휴가 문제에 있어서도 청탁이 있었는가라고 오해를 하시는 시민분들도 있었을 것 같은데 그거랑은 전혀 관계가 없는 다른 이슈에서 청탁 이야기가 나왔던 것이었고요. 그럼 저희 오늘 이야기 해보려고 했던 거는 군대 휴가 문제에 대해서 쟁점 정리를 좀 한번 해보려고 했던 거니 다시 돌아와 보겠습니다. 지금 가장 첨예하게 정치권에서 하고 있는 문제인데요. 수술을 받고 외부에서 전화로 휴가를 요청할 때 민원 전화를 누가 넣었느냐가 또 이제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근데 민원실로 민원을 넣는 거 이게 군대에서 굉장히 있기 힘든 일인가요? 첫 번째 확인해야 될 것은 민원이라는 단어인데요. 네. 여러 가지 용어로 쓰이죠. 그렇죠. 민원 동사무소에 가서 민원을 넣는 것도 민원이고요. 그렇죠. 동사무소에 전화를 해서 문의를 하는 것도 민원이 들어왔다고 합니다. 네. 그리고 실제 압력을 행사하는 경우에도 누가 민원이 있다 이런 표현을 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민원이 되게 중의적 표현으로 쓰여서 그 민원이 도대체 뭐냐 네. 뭐 이런 게 있을 수 있고요. 민원실로 민원을 넣는 것은 좀 앞에서 설명한 문의나 이제 문의죠, 보통. 문의나 이런 것들을 진행할 수 있습니까? 혹은 뭐 진행하게 해 주십시오. 이런 것들이 이제 일상적으로 쓰는 민원이고 그것이 이제 압력이 될 수는 있죠. 네, 추미애 장관인데요. 이게 가능합니까? 가능합니까? 라고 하면 만약에 군인이면 일어서서 받을 가능성도 없지는 않은. 그러니까 이걸 위계라고 하잖아요. 그렇긴 한데 뭐 그렇기 때문에 이제 논란이 좀 커지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그래서 이제 보고 라인을 통해 보고가 될 테니까. 근데 만약에 그것이 그렇게 해서 진행이 될 거였다면 민원실에 압력을 넣지는 않죠. 오히려 간부나 이런 사람한테 압력을 넣겠죠. 그리고 이제 사실 압력을 넣어서 뭔가를 해결한다는 것은 되지 않은 일을 되게 만들 때 이제 하는 것이죠. 혹은 굉장히 어려운 일을 가능하게 만들 때 압력을 행사했다 이렇게 표현을 하죠. 예를 들어 내가 제주도를 가야 되는데 표가 없어요. 표를 구해주세요. 이것은 압력이 됩니다. 근데 대한항공으로 전화를 해서 제주도 가는 표가 있나요? 네, 몇 시에 드리면 될까요? 내가 추미애인데요. 그래서요?
몇 시요? 이렇게 되는 거죠. 네. 근데 표가 없어요. 표가 없는 상황에서 내가 추미애인데요. 잠시만요. 알아보겠습니다. 이러면 압력이 되겠죠. 네. 그런 차원의 문제. 그러니까 이 쟁점은 이 되게 안 되는 일을 되게 했느냐. 그러니까 이제 그 문제를 먼저 클리어해야 되는 상황이라고 네. 보고요. 두 번째로 지금 쟁점이 되고 있는 건 도대체 전화한 사람이 누구냐라는 겁니다. 네. 보좌관이다. 예, 누구다. 보좌관이라는 얘기가 있습니다. 네. 그러면 보좌관이 전화를 한다는 것은 다시 이렇게 나눠지죠. 불법이냐 아니냐가 있겠죠. 네. 그러니까 보좌관이 문의만 했다면 그것은 뭐 이렇다 할 게 없는 거고 네. 부대에 전화를 해서 뭔가를 해결했다면 애매한 부분이 있는 겁니다. 네. 근데 보좌관이 또 전화를 했다면 다른 이슈가 발생하죠. 당대표가 보좌관에게 개인적인 일을 시키는 것은 적절하냐. 그러니까 이건 적절함의 네. 문제 이런 것들로 이제 파생이 되는 것인데 위법성의 문제를 따진다면 보좌관이 전화를 했을 때 발생하는지는 사실은 따져봐야 될 것 같고요. 네. 검찰이 어젠가 오늘 아침인가 그 6번 육군 본부를 압수수색했기 때문에 네. 아마 확보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네. 녹취록을 확보를 했으니까 알겠죠. 전화한 사람이 아버지인지. 네, 뭐 어머니인지. 전화번호 기록을 확인해 볼 수 있다라고 저도 오늘 아침에 좀 기사를 네. 봤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뭐 애매하죠. 네. 그래서 뭐 그것 자체로 위법이냐 아니냐를 따지기에는 그러니까 케이스를 좀 나눠봐야 될 것 같아요. 제가 뭐 법률가는 아닌데 네. 보좌관이 전화를 했을 때 위법이냐. 그러니까 보좌관이 질문하면 위법이냐. 보좌관이 아닐 이 것 문제를 같아서 어렵네. 부대에 전화해서 해결하면 위법이냐. 네. 그런 문제들이 발생하죠. 그렇군요. 근데 저는 이 첫 번째 문제로 짚으셨던 이거를 전화하는 것 자체가 문제가 안 되는 걸 되게 하는 거면 문제인데, 근데 지금 앞에서 이야기를 했듯이 충분히 전화로 휴가를 연장할 수 있다라는 지점에서는 첫 번째 문제는 좀 해소됐다고 봐도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거든요. 그렇죠. 그 문제는 해소가 됐는데 보좌관의 전화라는 것이 굉장히 휘발성이 강한 이슈가 됩니다. 보좌관을 공적인 일이 아닌 사적인 일에 동원했다라는 뉘앙스를 주기 때문에 네. 위법성과 상관없이 굉장히 휘발성이 강하죠. 그러니까 일종의 갑질 이렇게 느껴질 수도 있기 때문에 논란이 될 만한 부분이라고 생각을 하고 이 문제가 처음부터 끝까지 굉장히 여러 가지 감정들이 섞여 있어요. 그러니까 뭐냐면 위법이냐 아니냐, 그러니까 불법이냐. 그러니까 이제 그 검찰에 이거를 이제 고발할 당시에 보면 근무이탈죄 방조, 근무기피 목적 위계, 공무집행 방해 등의 법적인 위법성을 제기를 했는데 네. 사실은 이것이 정치화될 때, 정치 이슈화될 때는 상당히 감정적인 네. 이슈가 되거든요. 그것들이 반복되고 있다고 봐야겠죠. 그러니까 어떤 문제 제기가 이 사람들의 감정을 건드려서 사람들의 감정이 고조되는 방식, 이것이 위법이냐 아니냐를 따지게 되면 일단 사과부터 해라라는 단계로 넘어가게 네네. 되죠. 그러니까 이게 이런 패턴이 반복되는 어떤 이슈이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이렇게 곰곰이님 불러서 이야기를 좀 나눠봤는데 이제 좀 마무리를 해보려고 합니다. 이 사안에 대해서 저희가 이야기를 나누면서 제가 계속 들었던 의문이 있어서 좀 마지막 질문을 이걸로 던져보려고 해요. 지금 민원련에서도 추미애 장관이 관련해가지고 아들 군대 휴가 문제 보도 모니터하고 있습니다. 모니터를 하고 있는데 추미애 장관을 이전 법무부 장관이었던 조국 법무부 장관과 함께 엮어서 나오는 보도가 꽤 많이 나오고 있어요. 지금 신문팀 이야기를 들어보면은 한 5분의 1 정도는 조국과 연결 지어서 나오고 있다라는 그 보도량 체크를 좀 했더라고요. 그런데 수사 중에 있어서 지금 뭐 확정 지어서 말을 할 수는 없습니다만 저는 언론 보도의 문제를 보면은 일단 쓰고 본다라는 거에서는 조국 장관 때랑 다를 바 없다라고는 생각이 들거든요. 네. 근데 뭐 언론은 일단 의혹이 있으면 씁니다. 제가 언론에서 일하고 있으니까요. 네, 한번 얘기 들어보겠습니다. 방어적으로. 네. 하지만 언론 보도에서 이제 문제가 되는 지점이
그 위법성과 네. 그 어떤 도덕적인 문제가 뒤섞이는 경우입니다. 그러니까 위법적이면 도덕적으로 문제가 있죠. 그렇죠. 예, 분명한 위법인 경우에는 도덕적으로 문제가 있습니다. 그런데 위법적이지 않지만 도덕적으로 문제가 있는 경우들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 조국 장관 이슈의 경우 굉장히 많은 위법적 제기들, 위법성의 문제를 제기를 했지만 사람들이 받아들인 것은 여기서 갈리거든요. 그것이 설령 위법이 아니라 하더라도 조국인데 그렇게 그 자녀의 그 스펙을 쌓기 위해 동분서주하는 것이 옳은 일이냐? 그러니까 자신의 네트워크를 자녀의 스펙을 쌓기 위해 활용하는 것이 과연 조국에게 어울리는 일이냐? 이건 이제 도덕적인 문제로 그쵸, 접근이 그러네요. 되죠. 네. 하지만 이것을 보도하는 데 있어서는 꽤 갈라서 봤어야 됐다 이렇게 저는 생각하는 편이거든요. 위법적이냐 아니냐의 문제는 위법적이냐 아니냐로 갈랐어야 되고 위법적이지 않다면 그 문제는 그대로 보도를 하는 게 맞았다고 생각이 되는 편인데 이게 섞이면 보도에서 섞이면 국민 감정들은 더 섞입니다. 네. 그러니까 지금 어떻게 알고 있냐면 대부분의 그 조국 관련한 이슈들이 그 팩트로 이렇게 다 받아들여진 상태예요. 근데 그건 뭐 만약 위법이 있거나 사건의 실체가 나오면 이렇게 잘 정리가 되면 되는데 정리되지 않고 마구잡이로 보도가 되죠. 그러면서 그것이 감정을 자극하는 방식으로 보도를 합니다. 그게 이제 저는 언론의 좀 문제다. 그러니까 사실 제가 이렇게 언론에 몸을 담고 있지만 가장 되돌아보는 게 뭐냐면 이슈가 발생했을 때 과연 우리는 차분한가거든요. 그러니까 나 자신은 차분한가, 그러니까 언론은 냉철한가. 근데 사실 최근에 보면 언론이 가장 흥분하는 것 아닌가. 그것이 뭐 언론인들 사이에서 많이 쓰는 표현들이 있죠. 뭐 조져야 한다라거나 네. 뭐 그런 게 되게 과도하게 나오면서 이렇게 자기 감정들이 좀 업되는 듯한 그러니까 그것이 이제 보도에 투영이 되는 건 아닌가. 아까 라떼 얘기를 처음 했었는데 네. 그런 게 굉장히 무분별하게 인용이 된다는 겁니다. 근데 이 라떼의 특징은 그 사람의 그 라떼에 멈춰버린다는 거거든요. 네. 예를 들어 저는 이제 40대 중반이어서 그러세요. 네. 군 문제가 20년 전 문제인데 이게 이제 20년 전에 멈추게 됩니다. 제 주변의 사람들은 야 우리 때는 이렇게 되거든요. 생상을 할 수 없었어. 군은 계속 변해왔고 한국의 정부와 한국의 민주주의가 계속 발전을 하면서 군도 굉장히 민주화됩니다. 그러니까 예전엔 안 되던 일들이 굉장히 많은 게 되게 됐어요. 네. 그러니까 라떼로 접근을 하면 이런 거죠. 얘는 왜 페이스북에 댓글을 달았지? 이런 게 등장하는 겁니다. 요즘 애들 군대 가면 컴퓨터 쓸 수 있어요. 그런 시간이 있거든요. 있고, 네. 그러면 옆에서 얘기하죠. 요즘엔 핸드폰도 씁니다. 그러니까 당황스러운 거죠. 네. 라떼. 근데 PC를 쓸 수 있게 된 시점에 있는 많은 사람들도 그 라떼에 멈춥니다. 이 라떼라는 게 시간을 계속 멈추는 효과가 있거든요. 그 이슈와 관련해서 자기가 거기에 멈추는 네. 게 되고 또 하나는 굉장히 좁은 경험을 가지고 이제 뭔가를 규정하게 되는 네. 게 있는데 언론이라면 그런 게 지금에 와서 혹은 그때 시점에 어떤 법규가 적용이 되고 그때 상황이 어땠는지를 따져보면 되는 문제인데 그러지 않죠. 네. 이것은 조회수와 관련이 돼 있습니다. 라떼를 가지고 기사를 쓰면 조회수가 어마무지하게 나오죠. 공감을 하니까.
클릭수의 돈이 되다 보니까 좀 그런 문제도 네. 짚어봤고, 예시를 너무 잘 들어주셔서 지금 언론 보도 행태 그리고 그들이 따오는 그 라떼의 문제에 대해서 좀 잘 정리를 해볼 수 있었어요. 오늘은 쟁점 해설에 덧붙여서 곰곰이님을 모시고 김동연 국장님을 모시고 이렇게 방송을 한 이유는, 오늘 좀 추미애 장관 아들 군휴가 문제와 관련해서 쟁점 해설이 어느 정도 돼야지 이제 저희 민원련의 모니터 보고서에서도 왜 이런 언론 보도를 문제 삼고 있는지에 대해서 좀 얘기를 해드릴 수 있을 것 같아서 이렇게 모셨고요. 실은 저희가 정말 긴급하게 SOS 연락을 했습니다. 그럼에도 이렇게 흔쾌히 출연해주셔서 너무 감사드려요. 네, 감사드립니다. 저희 오늘 이렇게 쟁점 해설 말고도 실은 이거는 곰곰이님 유튜브에도 굉장히 자세하게 13분짜리로 잘 정리돼서 올라가 있잖아요. 네. 앞으로 또 이런 거 말고도 저희 민원련에서 이렇게 모셔서 이야기 나눠볼 수 있을 기회가 있을까요? 네, 알겠습니다. 진짜요? 네. 저랑 약속해 주세요. 네. 감사합니다. 이렇게 새끼손가락 걸고 약속을 해주셨는데, 마지막으로 곰곰이님 그래도 나오셨으니까 좀 소감? 혹은 민원련에 하시고 싶은 말씀 좀 부탁드리고 싶네요. 네. 민원련은 유구한 역사를 자랑하는, 제가 어릴 때부터 많이 봤던, 저희 때는 이제 말지를 보고 자랐던 완전 네. 라떼가 되는군요. 저는 언론의 그 감시가 좀 더 강화돼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 편입니다. 네. 특히 언론이 진실을 밝히거나 이 사건이나 의혹이나 쟁점을 바라보는 시선이 너무 뜨겁다고, 좀 뜨겁다고 표현을 하거든요. 뜨거운 거 아니냐 이렇게 생각을 하는 편이에요. 이제 언론이 차가워지지 못하면, 언론이 차분하고 냉철하게 상황을 바라봐 주지 못하면 사회는 훨씬 더 뜨거워질 거고 그것을 달구는 효과가 있다. 그러니까 지금의 한국 사회가 진영화돼 있거나 혹은 너무 서로 간의 갈등이 크기 때문에 언론의 보도가 그렇게 되는 거 아니냐라는 지적도 있는데, 네. 저는 반대도 있다고 생각을 하는 편입니다. 언론이 너무 뜨거워져 있기 때문에 사회가 그 영향을 받는 것도 분명히 있다고 생각을 해서, 민원연 같은 이런 시민사회에서 언론의 팩트 보도, 이렇게 이제 보통 표현을 하는데 갈등 조장 보도라고 하죠. 그런 문제들을 좀 이렇게 잘 지적해 주셨으면 좋겠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모니터 활동가는 아니지만 열심히 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네. 말씀 너무 감사하고요. 저희 오늘은 곰곰이 유튜버님 그리고 김동연 민중의 소리 뉴미디어국 국장님과 함께 방송을 진행했습니다. 저희 내일 금요일 종편 모아니 박진솔 활동가와 진행할 때는요. 지금 저희가 논의 중이긴 합니다만 이 추미애 장관 아들 군휴가 문제로 너무 문제 발언들이 종편에서 많이 쏟아지고 있어요. 그래서 이거를 좀 두 편으로 나눠서 진행을 해야 되나 고민하고 있는데요. 이거의 연장선으로 추미애 장관의 아들 군휴가 문제 논란, 문제 발언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방송은 여기서 마무리할게요. 민원련의 미디어 탈곡기는 내일도 열심히 털어드리겠습니다. 탈탈탈 안녕.